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박규영 교수입니다. 저는 한국사회과학연구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에 관한 실천과 적용에 관한 연구의 수행을 맡고 있는 연구 책임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회과학 연구 동향 포럼의 하나로 주제는 챗GPT의 등장과 학교 교육의 변화라는 주제로 약 30분간 제가 공부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생성형 AI가 최근에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는지 발전의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인 생성형 AI인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한 확장성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세 번째로 우리나라 이제 학교 교육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이런 세 가지 주제로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현황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 State of the AI Report라고 하는 최신 AI 연구 동향 이번 지난주에 발표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최근의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적 동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잘 알고 계시는 그 메타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전문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에서 Toward the Real-Time Decoding of Images from Brain Activity,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 활동에서 이미지를 해독해내는 그리고 특히 실시간으로 해독해내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기존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메라와 같은 이미지를 수집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이미지를 변환하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가공하거나 하는 것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각을 흉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인간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이 실시간 두뇌 활동의 이미지를 해독하는 이 기술은 말 그대로 인간에게 뭔가 인간의 눈으로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뭐 인간의 머릿속에 브레인 활동, 결국은 두뇌 활동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두뇌 활동들만을 해독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 또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처리하고 있는지를 생성해내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의 핵심적인 것은 MEG라고 하는 흔히 잘 알려진 의료 측정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이 MEG는 약간 자기장의 미세한 변동을 읽는 장치입니다. 결국은 이 피험자가 이미지를 보았을 때 그 이미지를 보면서 머릿속에선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것을 해독해서 그것을 이미지로 생성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쪽 밑에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고양이 사진을 봤다면 인공지능이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의 그림을 없는 상태에서 해석을 해낸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의 수전도 물론 당연히 똑같진 않겠죠. 학습자나 아니면 이걸 경험한 사람이 화장실 안에서 하얀색 수전을 보았다. 목이 구부러진 그런 수도꼭지를 가진 하얀색 수전을 보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을 읽어서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생성해낸다는 겁니다. 서핑보드를 타는 남자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얼룩말에 대한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가장 최근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잘 알다시피 이제 인공지능이 사실은 사람의 생각을 해독하는 차원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외부에 있는 로봇이라든가 외부 기기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인데요.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새로운 기기는 약간 드론을 닮은 기기인데 핵심은 드론이라는 게 아니고 autonomous robot,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로봇의 기능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인간의 그 드론 조종 챔피언하고 게임을 했더니 챔피언도 압도할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에서 인공지능이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경기나 어떤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 같은 경우는 수년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기술들을 인공지능은 몇 차례의 시행착오 학습을 통해서 금방 압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Farm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이것도 이제 로보틱스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요즘에 가장 잘 알려진 멀티모델한 데이터를 적용하는 겁니다. 멀티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과 혹은 컴퓨터와 소통할 때 예전에는 컴퓨터 언어 혹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명령을 주고 그런 식으로 소통을 했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언어나 어떤 알고리즘 그리고 코딩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림이나 소리나 다양한 양식을 가진 신호들을 통해서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건 왼쪽 위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일상화되고 있는 어떤 로봇 동작 수행 로봇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로봇 같은 경우는 정해진 혹은 프로그래밍된 작업들만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미 같은 경우는 로봇이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면서 어떤 과업을 그 상황에 따라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신호는 멀티모달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보고 반응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식의 이제 작업들을 해낼 수 있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비슷한 그 기술이 이제 로봇 손을 이제 구현하는 기술인데요. 과거만 해도 약 한 20년 전만 해도 과연 로봇이 계란처럼 이런 미세한 물건을 집어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만이 사실 미세한 신경 조종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지 로봇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인간의 그 손동작, 특히 손가락 동작을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이거는 이제 볼펜을 굴리는 그런 잘 알려지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이 유레카라고 하는 그 기계의 핵심은 셀프 임프루먼트, 자동 교정을 해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로봇이 처음 하라고 그러면 잘 못하겠죠. 근데 인간이 볼펜을 자유롭게 이렇게 굴리려면 사실 수십 시간 훈련이 필요한데 이 유레카라고 하는 로봇은 몇 번만 시행착오 하고도 스스로 어떻게 하면 볼펜을 떨어뜨리지 않고 수행하겠다는 것을 학습해서 교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로봇 손을 자유롭게 교정하고 어떤 원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게 이제 LLM, 그러니까 라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고 이 로봇 손의 정교성 혹은 민첩성을 검사해 봤을 때 여기 나오는 이제 보통 여기 녹색 선이 빨간색 선이 약 0.4.6%의 어떤 성공률입니다. 그러니까 성공률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로봇은 1회, 2회, 3회에 빨간색에 도달하잖아요. 결국 3번 정도의 훈련만 가지고도 이런 민첩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또 이제 잘 알려져 있듯이 지금은 이제 공간 컴퓨팅의 시대라고 합니다.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책상이나 앉아서 컴퓨팅을 하는 게 또 아니고 모바일 시대도 이제 넘어섰다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와 같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공간 컴퓨팅을 위한 툴들이나 기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컴퓨터의 어떤 클라우드 이런 장치들과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면에서도 실질적인 실생활에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환경들을 좀 구체화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 어떤 학습 능력은 이미 잘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변호사 시험도 쉽게 합격했다는 것을 보여준 자료가 있고요. 이 자료는 메디팜이라고 해서 결국은 의대의 미국의 그 의대 자격 시험도 통과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한 50% 정도의 합격률밖에 보여주지 못해서 평균인 합격률 60%를 도달하지 못했는데 올해 등장한 이 메디팜2 같은 경우는 85%. 그러니까 인간 응시자들보다 오랫동안 의학을 학습한 그래서 의대 시험에 의대 그 자격 시험에 패스한 인간들보다 훨씬 월등한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메디팜에게 뭔가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을 했을 때 자, 고품질을 답변을 보여주는 성향이 훨씬 이 인공지능, 생성 인공지능이 높았다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오렌지 색깔들이 훨씬 많다는 거고, 인간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고, 또 인간의 그 의학적인 답변을 했을 때 그것이 조금 100% 확실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변의 위험 가능성도 인간 의사들보다 훨씬 낮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인간이 의술이나 이런 고차원적인 기술 같은 경우는 인간만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은 이제 점점 사라질 수 있을 만큼 기술이 진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과학적 연구에도 쓰이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은 놀랍게도 매스매틱스, 그러니까 수학 교육의 분야, 수학 연구의 분야에서는 예전부터 AI가 훨씬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맨 아래에 있는 그 파란색이 수학이고요. 뭐 수학 다음에 물리학, 그 다음에 경영학, 그 다음에 의학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연구가 훨씬 더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걸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알파 텐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파 텐서라고 하는 게 2016년에 잘 알려진 알파고에서 발전한 건데요. 알파고는 사실 바둑만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었다면 이 바둑만의 알파고의 특징은 사실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수십억 개의 그 기보를 학습한 다음에 인간 기사하고 경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정말 바둑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잘 학습하는가를 보여주는 기술이 알파 제로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근데 그 알파 제로는 말 그대로 룰만 가르쳐 주면 그걸 통해서 이제 바둑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당연히 알파 제로도 인간을 다 압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바둑 기사가 알파고나 그다음에 우리 이세돌 구단 이후에 그다음에 알파 제로도 이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알파 텐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바둑이나 이런 게임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발전에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게 알파 텐서로 개발된 건데요. 그 기본적인 이제 원리는 이제 수학에서 문제 해결할 때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행렬의 원리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규명하고 또 현장에 하드웨어에 적용하고 하는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런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이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 저작권 문제에서는 이제 특히 영화 같은 것들을 인공지능이 이제 쉽게 생성할 수도 있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프로시저를 통해서 음악도 이제 원하는 음악들을 쉽게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악의 저작권 문제가 지금 현재 약간 당분간은 아마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니버셜 뮤직 같은 그 대표적인 음반 회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악들이 온라인상에서 그냥 유포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광범위한 저작권 위반 행위라고 이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광범위하다는 것은 사실 특정 음악가의 작품을 어떤 카피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너무 쉽게 음반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그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요는 이제 음악뿐만 아니고 영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생성형 AI의 기술을 도입해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라고 해서 우리가 논란이 될 뿐이지 이게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제 알고 보면은 그냥 그만인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예술적 창작 활동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이제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윤리적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어떤 전쟁 같은 경우 드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기사에 따르면 이 드론이 인간 군인들이 직접 조종하면서 어떤 적군을 타겟을 해서 어떤 이렇게 사살하는 것이 아니고 무인 자동 킬러 드론들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간 그런 그 보고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밝혀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요는 이런 오토노머스 킬러 드론들이 이제 사실은 어떤 그
꼭 적군뿐만 아니고 무고한 희생자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윤리적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전쟁이 이제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AI 챗봇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하면 생물학적인 그 무기들을 잘 개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화면의 기사는 그 생물학적 무기를 개발하는데 AI 챗봇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기사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특별한 경우뿐만 아니고 AI가 이제 보편화될 경우는 사실은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그 다음에 보안의 문제, 그리고 정치에서는 특히 이제 딥페이크라고 잘 알려진 사람들의 유명 인사나 정치인의 또 동영상을 페이크 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진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동영상이 많이 유포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안고 가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챗GPT라고 하는 것이 올해 뭐 작년 말부터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등장과 확장성이 어떤 것들인지를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뭐 지금 많이 쓰시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이제 챗GPT 지금 이미 4.02 버전이 나온 거고 또 사람에 따라서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챗GPT는 이제 등장은 결국은 기존 약 20년간 지배해온 구글 검색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대로 프롬프트로 입력을 하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오토GPT라고 해서 인간이 일일이 뭐 여러 가지 단계적 과업들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뭘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초기 명령만 주면 챗GPT가 여러 가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스스로 알아서 작업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술들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인간은 어떤 과업들을 훈련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테크놀로지나 기술이 이렇게 일반화된 선진국들일수록 사실 이런 사무 자동화들이 훨씬 더 많이 적응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또 근로자 혹은 뭐 어떤 직장인들이 유능한 그런 존재로 인정되고 있는 것들이 이 기술적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창기에 챗GPT가 나왔을 때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굉장히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약 한 20년 이상 공부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현재 초기에는 교육기관에서 챗GPT가 남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겠지만 그러한 우려는 금방 사라질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남용되지 않고 특히 이제 어린 학생일수록 챗GPT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식으로 교육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국은 교육자들에게 이제 주어진 과제이지 그런 기술적 트렌드를 외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했고요. 사실 이제 초중고 특히 이제 대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사실은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일수록 노출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훈련들이 아직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어린아이들은 뭐 기본적인 컴퓨터라든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지 않는 생활 습관들을 훈련시키는 게 너무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성인에서부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챗GPT가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플러그인들이 개발되면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몇 가지 것들은 그냥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또 한 달 이내에 또 개발된 것이 이 달리3라고 하는 멀티모더를 활용한 이미지 처리 작업을 해주는 그런 하나의 툴이 될 수 있겠고요. 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나오는 어토너스 AI,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인간을 대신해서 디테일한 과업들을 대신 수행해주는 마치 비서와 같은, 그러니까 기존의 비서도 일일이 뭔가를 작업을 지시해서 했다면 더 이상 이제 챗GPT는 일일이 작업을 지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업들을 수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사실 올 초에만 해도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술적인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라지 멀티모달 모델, 그래서 다양시간 모델을 훨씬 더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시키고 또 그런 멀티모달한 신호들을 밖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제가 뭐 간단하게 연구하고 있는 대학 교수의 모습을 그려주었을 때 뭐 거의 한 15초 정도 만에 생성해 준 그림이고요. 달리2에 비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 또 이제 달리2와의 차이점은 얘가 인간의 단순한 명령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컨셉으로 이 이미지를 생성했냐라고 하는 것을 말로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설명이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면 그 설명한 것들에서 내가 수정한 명령을 준다면 또 원하는 이미지를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자, 이처럼 결국 이제 이 멀티모달 기술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말로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의 신호들, 소리, 뭐 그림, 동영상과 같은 것으로 직접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멀티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어떤 기술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멀티모달이니까 뭐 감각적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기 인터페이스를 통한 어떤 기기를 설명하는 그림이죠. 제스처도 인식할 수 있고 터치도 인식할 수 있고 보이스도 인식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존의 방식이라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한 멀티모달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지만 인간의 생각이나 그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 그리고 이 언어와 세상의 어떤 감각적인 정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그 신체적인 부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런 기술적인 진보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도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를 소리로 구현하거나 소리를 이미지로 구현하거나 이런 다양한 감각적 자극들을 서로 상호 소통하는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모달 기술을 활용하면 인공지능이 뭔가 환경을 해석하는 해석력도 향상하고 다양한 자원들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이즈 제거도 쉽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그 결과물들을 우리 인간들이 훨씬 더 잘 만족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대표적인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여기 이제 보통 예전에는 여기 맨 위쪽에 기차 소리가 있고요. 기차 그림들이 있었을 때 뭐 이걸 가지고 달리는 기차를 생성해줘라고 하면 사실은 그림만 보여주거나 소리만 보여줬을 때 인공지능이 이것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소리,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depth라고 해서 사실은 초창기에는 이 어떤 그림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그냥 픽셀들의 어떤 연결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차 그림이 있고 그 옆에 사람이 있고 기차가 얼마나 길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이제 계속 우리가 성장하면서 학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depth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이 기차가 있으면 기차가 얼마나 길고 달리는 건지 서 있는 것인지 뭐 나와의 거리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까지 추정해낼 수 있을 만큼 스마트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입력하면서 뭔가 명령을 내린다면 훨씬 더 실제로 인간이 원하는 것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줄 수 있겠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오디오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 비둘기 이미지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줘 했을 때 만약에 그냥 비둘기를 그려주면 비둘기가 그냥 멈춰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소리를 여러 마리의 비둘기가 푸드덕거리는 이렇게 파다닥거리는 그러한 소리를 들려준다면 인공지능이 이걸 이해해서 여러 비둘기가 날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내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멀티모델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1년도 안 된 만큼 경험했던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그 잠재력을 수십 배 정도 확장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챗GPT를 우리는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것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되게 인지적 학습만을 대부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인지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고 능력, 어떤 그 이성적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데 크게 의존했다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수단뿐만 아니고
다양한 방식의 예술 활동이나 창작 활동이나 미술 활동 또 신체 활동 이런 활동들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화면입니다. 특히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오토 GPT라고 하는 아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 오토 GPT 개념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은 현재 챗 GPT나 이런 것에 단순하게 명령을 내린다면 오토 GPT는 명령을 받은 챗 GPT가 다른 여러 개의 GPT 에이전트들한테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지를 절차를 세분화해서 해서 나누어서 걔네들한테 자기가 직접 명령을 내려서 거기서 수행한 결과들을 합산해서 응답을 내려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오토,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 나갈지 몰랐을 때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그 방향성만 알려준다면 이 오토 GPT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인간의 과제에 남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이 화면에 있는 장면은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생성형 인공지능, 인간의 언어를 연구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었던 결과들이 사실 이제 오픈 소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것들을 이제 누구나 개발자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학습한 개발자들이 사실은 단기간에 어떤 새로운 챗봇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하나의 사례로 이제 비큐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단 하루에 이 비큐나 같은 경우는 단 하루에 데이터 훈련만을 통해서 챗봇을 만들어냈는데 이 챗봇의 기능이 여기 보시면 메타의 라마나 그다음에 알파카, 비큐나 여러 가지 구글의 바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챗 GPT의 90%의 수준에 해당되는 응답의 어떤 만족도나 완성도의 수준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개발자들이 사실은 단기간에 훈련을 시켜도 오픈 소스 때문에 엄청난 성능을 가진 챗봇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과들을 보여주는 표고요. 뭐 결코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약간 이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실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오픈 소스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챗봇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보급화시킨다면 사실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어떤 윤리적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의 AI는 이런 발전 속도는 앞으로는 이제 뉴로모픽이라고 해서 인간의 두뇌를 조금 더 흡사하게 흉내낸 그런 칩셋과 그다음에 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러면 그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학교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이 교육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그 뭐 교사들이라든가 연구자들은 자, 인간의 학습, 특히 인지적 학습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지적 학습을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제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 사고 학습들은 앞으로 점점 그 중요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인지학습 측면에서는 훨씬 인간보다 앞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전통적으로 이 이성적 능력은 사실 학생들을 변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를 길르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는데 그 똑똑성을 통해서 문명의 진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는 인간의 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럼 교육은 어떤 방향을 해야 될 것인가? 이성적 훈련보다는 정서의 문제, 사회성 문제, 윤리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이성적인 문제, 사고 훈련이 많이 안 돼서 우리 인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인간의 탐욕이 많다거나 우리가 정서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거나 서로 함께 사는 그런 사회성, 윤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의 교육은 인지 강화 훈련이라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의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 아닌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훈련이 해야 되느냐?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월드 이코노미 포럼 같은 데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에듀케이션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림들이 대표적인 게 하나인데요. 여기서는 뭐 대단하게 스마트한 똑똑한 학생들을 길러내야겠다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죠. 아주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스킬을 기르는 게 목표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점점 이제 빅데이터가 생성 인공지능이 일반화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지식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변하겠죠. 기존의 지식 중심 교육보다는 이제 지식의 형태를 정보가 많이 대체해 갈 것이다. 그리고 인재관도 개인적인 개인의 또 똑똑함에 의존하는 그런 인재관보다는 사실 분산지능, 집단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생성 AI를 수업에 활용하는 방식들은 많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이제 참고 자료로 화면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뭐 창의성이나 비판적 능력, 응용 능력이 훨씬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챗GPT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인간이 기술을 예전에는 프로그래머와 같은 전문 기술자만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시대에서 이제는 누구나 다 인공지능과 소통하면서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앞으로는 점점 이제 정서 문제, 그다음에 윤리 문제, 사회성 문제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특히 이제 그것들을 교사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간단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